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한 1월, 2월 2달 동안 어머님들을 모시고 엄마표 영어 티타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직 영어 교사이고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고3 올라가고 둘째는 이제 중3이 올라가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라는 토픽을 가지고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앞으로 하게 되는 이 모임의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최종 목표는 사실 각 가정에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자녀의 영어에 늘 관심과 또 걱정과 또 두려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제가 나름으로 세워서 이 모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1, 2, 3 이런 순서로 봤을 때 1이 가장 최고 레벨인 것 같아요. 엄마 본인도 영어를 진정으로 즐기는 엄마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그렇게까지 영어를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지혜로운 영어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치까지는 너무 깊숙이 인발부 되기 제가 조금 두렵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적어도 관심 있게 아이들 영어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왓처가 되어보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 모임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난번 금요일 첫 번째 모임 했었는데요. 그때는 새로운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그런 걸 좀 나눴고 제 소개를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고 또 네가 누군데 뭐길래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운운하냐 이런 마음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했었던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권위라는 권위 또는 경험을 가졌길래 이런 이야기 하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뭐 상당히 그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또 뭐 엄청 그 쌓아놓은 업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저는 중학교 때 처음 ABC를 배웠던 사실 40대 중반에 그냥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우고 힘들게 아주 영어를 공부했고 또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게 됐던 학생도 아니고 많은 좌충 우돌 끝에 결국엔 거의 뭐 아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영어 공부에 한계를 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40이라는 나이에 미국 유학을 아이와 남편과 함께 떠나서 제가 미국 대학교, 주립대학교의 영어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또 교육학 쪽에 박사 학위를 받고 제가 이제 귀국을 했고 현재는 현직 영어 교사로 중등 교사로서 다시 원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 여러 가지 이 영어 공부했는 그 방법과 그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가지게 된 나름의 이 노하우나 또 인사이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에 대한 저의 열정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런 모임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대부분 낯설지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모두 다 고민이 된다. 모두 다 자녀 영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날 모였던 분들의 고민의 공통점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참 능통하게 말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칠 때도 참 100점 또는 영어가 아주 우수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영어라는 것들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너무 팁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거를 내가 중심으로 잡아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왠지 애가 영어를 못하면 수학도 아니고 영어를 못하면 엄마인 나의 책임인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럭저럭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읽는다고 다 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떠한 이유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옆집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 보니까 계속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나의 판단 미스였던가?
이렇게 저렇게 또 학원을 진작 보내지 않았는 나의 판단에 잘못이었나 뭐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고민 중에 한두 개는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엄마라면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현직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 자녀 둘이가 성향이 참 다른 성별도 다르지만 이 둘 키우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본인의 영어 공부에 여러 가지 길들을 밟아오면서 저는 사실 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계속 매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끝자락에는 어머님들이 여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나름 해답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에 대한 나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눴던 그 두 번째 모임을 제가 이미 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시 여기서 영상으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우리 자녀 영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영어 공부의 빅픽처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처음 초반이기 때문에 취학 전의 아동과 그다음에 초등을 자녀를 둔 아이들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등의 아이를 가진 어머님이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영어 공부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가? 사실 영어라는 건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BICS라고 하는 건데 이건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이런 뜻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소셜을 잘할 때 영어로 소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대체로 한 1, 2년이면 마스터할 수 있고 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다면 초등학교 영어, 그 다음에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뭐 정도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한다고 될 거냐? 사실 절대로 아니고 요게 정말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무로 치자면 한쪽 가지입니다. 사실 이 나무의 가장 메인이 되는 가지는 CALP라는 부분인데요. CALP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해서 아카데믹한 영어를 말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수능 영어가 가장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 아카데믹 쪽의 영어를 하려면은 사실 개념이 아주 추상적인 것, 또 토픽이 학문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또 논리라든지 이걸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자체도 좀 컴플렉스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 두 개 갈래길을 함께 이렇게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물론 빅스로 시작하지만 중학교가 약간 전환기를 겪고 고등학교 가면은 제대로 된 이 CALP란 쪽의 영역을 제대로 밟게 되는데요. 이 영역에서 각각 우리가 길러야 될 이 영어 자체로 스킬로 보자면 이 5가지 요소를 다 함께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윌리엄 리틀우드라는 이 학자, 언어학자는 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가, 예쁘게 말하는 건가, 요걸 연구해 본 학자인데요. 그 학자가 말하기에 이 5가지라고 꼽았습니다. 먼저 언어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장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우리 영어 교육에 엄청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마치 다라는 듯이 하지만 영어라는 그 전체적인 스킬을 본다면 요건 사실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잘한다고 해서 특히 영어를 그 사람 참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담화 능력, 이렇게 영어로 하면 discourse competence라는 건데, 이거는 문장을 넘어서서 하나의 덩어리로 단락으로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말하기로 하자면 AB 대화가 적절하게 핑퐁 이렇게 테니스 주거니 받거니 공을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상대의 말에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관련된 질문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해 나간다. 그리고 글로 보자면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 여러 문장을 함께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다. 그런 글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용 능력이라는 건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pragmatic competence, 요거는 이제 말이라는 것이 다르고 다르다는 한국말 있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 때 내가 의도한 뭐라 해야 되지, 의도가 전달되는가.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서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총균세라는 그런 책을 기특하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만 읽다가 계속 이렇게 안 읽고 책에 그냥 책상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보다가 제가 저거 마저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한테 아들 이거 책 마저 읽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이거 안 읽어, 얼른 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아이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까요, 과연? 사실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들 혹시 이 책 읽기에는 좀 너무 힘들지?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읽기가 조금 힘들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아들이 대답이 뭐라 할까요? 아니, 별로 안 어렵던데? 괜찮던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의도, 이 아들이 책을 더 읽었으면 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좋을까요? 두 번째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에서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관통시키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회 언어학적인 능력은 아시다시피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알맞은 말을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아이들한테 첫 만남인데 아버지 뭐 하시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한다고 쳐요. 사실 우리 학교에 그런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양 문화에서 이 직업을 묻는다는 건 별로 결례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 문화에선 직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첫 만남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살짝 귀뜸해 드렸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튼 언어를 말할 때는 이 사회 언어학적인 이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 문화적인 거, 아까 말했던 그 예도 관련이 있긴 하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내가 실언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뭐 무례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5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길러야지 저 사람 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의 빅스를 할 때도, 또 고등의 캘프스를 할 때도 우리 이 5가지 능력을 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가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코치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직접 우리가 코치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학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라는 판단 기로에 섰을 때 아주 지혜롭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아이를 코치 또는 이렇게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이제 긴 그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사실 당장 우리 단기 목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겠죠. 수능 1등급, 수능 영어 1등급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분들은 수능 시험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훑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 특히 오늘 참여하신 어머님들도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 풀어보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 기회에 한 번만, 그러고 딱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34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얼핏 보면 엄청 이렇게 글이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 빈칸 추론이 있습니다. 참고로 빈칸 추론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얼핏만 봐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단어들이 아까 캘프의 특징처럼 추상적입니다. 토픽은 지금 시간, present, past, future,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또 어떻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 climate change라는 이게 환경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정답인가? 사실 답은 5번입니다.
맞추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어떠한 그 플로우로 이 글을 봐야 되냐 하면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는 그 능력도 필요하고 이 메인 아이디어 된 문장을 봤을 때 이거를 어떠한 개념을 설명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어떠한 논리로 풀어나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 해설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거, 우리 보통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however 이게 시그널 워드인데요. 이거 다음은 이제 hidden 의도가 나옵니다. 환경의 문제 이제 서서히 이 사람 의도가 지금 이제 표출되는 거거든요. however 다음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인데 환경 문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해서는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intertwined. 얽혀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가 그 개발, 산업혁명 이후로 개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서서히 그 문제점이 나타나고 미래엔 더욱더 심각할 거니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지금 화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우리가 팩트를 face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deny, 부인해버리면 it is not,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빈칸을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수능 1등급을 특히 킬러 문제인 34번까지 맞추어서 수능 1등급을 맞으려고 하면 단순 번역을 또 번역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단순 번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파악 능력이 요구되고요. 또 이 글을 단순히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인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션, 개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재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코치로 하실 이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길러줘야 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제가 티타임 매주 한번 하면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참고로 오답률 1위였습니다. 83% 오답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수능은 이렇게 어려워 빠진 지문을 내는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가? 한번 봤더니 대체로 이 수능의 영어 지문은 보다시피 해외 유명한 대학교의 교재로 쓰는 원서입니다. 그리고 탑픽이 전공 분야의 탑픽입니다. 특히 방금 풀었던 34번은 여기 The Pivotal Generation이라는 요런 책,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글을 읽을 수 없고 딱 퍼즐의 한 조각만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또다시 빈칸 하나를 뚫어버리니까 우리는 퍼즐을 맞추는 그 느낌으로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문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MIT 대학교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마케팅 분야의 전공 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일대학교에서 또 출판됐던 원서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왔던 책이고 이것이 다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영어의 지문의 출처입니다. 그럼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대학교 전공 도서이고요. 영어 학술지 또는 논문 또 아카데믹한 분야의 도서들입니다. 탑픽은 인문사회과학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수능 영어는 사실 대부분 물론 듣기가 37% 차지하긴 하지만 아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올해 수능은 조금 이렇게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고 합니다. 2년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독해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반해 상대적으로 독해 부분은 엄청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아까 34번 문제가 가장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미 느껴보셨다시피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능 영어를 이렇게 정말 파고들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 아이의 목표는 수능이 되면 절대로 되지 않고 수능도 잘 치고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도
아주 영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분야에 가서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에서 소홀되는 능력, 쓰기, 말하기, 듣기조차도 이 어린 시절부터 쭉 꾸준히 쌓아 나가서 아까 그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엄마들이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 제가 석사 박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현재 미국은 이 멀티리터러시라는 부분에 엄청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알다시피 멀티라는 것은 다양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리터러시 문해력인데 이게 다양한 문해력이란 말이 뭔가 하면 이 구두 oral하고 이제 written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이런 거 당연히 자유자주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논리적인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주얼 에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자기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이 다양한 이 글로벌 시대에 자기의 어떠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을 쌓는 것이 바로 멀티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한 훈련 엄청스럽게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문을 영어로 다 써야 된다 하고 또 수업 자체도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함께 이제 유학도 오고 하다 보니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수능 영어에만 목숨을 걸고 듣기가 많이 소홀하고 또 어려운 독해 능력 그것도 이렇게 끼워 맞추는 능력을 잘하는 그 수능 영어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 가서 바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네 가지 four skill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 아까 학자님이 말씀했던 5가지 언어의 능력까지도 함께 섭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영어에 ABC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고 40이라는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공부의 마지막 최고 정점인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도 구글 학술 검색에 가서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부생들한테 제가 박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학점 수업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배우는 학생들이 이 어려운 한국말을 왜 배울까?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두 개를 엮어놓은 토픽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동기가 뭔가 그리고 그 동기와 과연 선호하는 교육적인 방법은 어떤 거가 있는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사실 연구했는데요. 결국에 제가 얻은 결론은 동기가 어떤 종류의 동기든 상관이 없이 동기가 엄청 뛰어난 친구는 어떠한 교육적인 티칭 방법을 사용해도 성공한다는 것이 제가 논문을 쓰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자면 결국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엄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에 흥미와 관심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물론 경험이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제가 적용을 시켰고 그 적용해 한 결과 2아이 중에서 한 아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중2이고 수능 시험을 쳤을 때 한 문제를 미스하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로 보자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고 특히 오늘 티타임의 포커스는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웠길래 우리 아이가 저렇게 현재 수능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됐는지 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혹여나 이제 저쪽 아들은 미국에서 5년 살다 왔으니까 참고로 제가 미국에 한 4년 반 정도 거주했거든요. 제가 석사 박사 하면서 했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실 제가 2아이 엄마인데요. 첫째 딸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저 수능 시험을 쳤을 때
저런 사실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이라는 공간에 가서 그대로 있는다고 한들 영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포들 중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딸, 아들 둘이 차이를 제가 목격하면서 결국에 언어라는 것을 배우려면 또 다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요소를 잘 싹틔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살다 왔으니까 잘했겠지라는 이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사실 조금 아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미국이란 공간의 메리트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과연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서포트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제가 서포트했던 건 일단 학교를 보냈어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죠? 학교를 보냈어요.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 한국에서 1학년을 보냈고, 미국에서 나머지 초등학교를 거의 다 4년 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이 사실 미국 쪽에서 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 교육은 어떤 걸 하길래 우리나라 한국 교육과 좀 다른가?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여기서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제가 이 비디오를 그러니까 미국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보내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이제 엄마의 다양한 아이와의 경험,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요 2번이 제 오늘 티타임의 포커스입니다. 2번이 우리 아들을 키우는 사실 가장 전폭적인 성공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지혜, 그런 부분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야지 이 제대로 된 스킬을 이렇게 싹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웠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얻었던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경우에 대한 이야기로 이 톱니바퀴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책 읽기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미국 학교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로서 어떻게 서포트 했을까?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 그 책. 어릴 때부터 쭉 아이에게 어떻게 영어 책을 읽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영어 동화책은 왜 중요한가? 일단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책이 뭐가 중요하길래? 어리면 어릴수록 이 음성 언어로 시작된 이 책은 아이에게 습득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읽는 그 유치한 그 영어 책이 사실은 아이들 그 아주 낮은 영어 수준과 그 유치한 내용이 너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유치하지만 우리 눈에는 유치하지만 아이 눈에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고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영어 수준은 아직 초등밖에 안 된 이 한국 남학생한테 우리 베이비 책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치하지 않은 내용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기 언어 수준이 영어 수준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딱 일치할 때가 바로 어릴 때죠. 그 시기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팁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책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새 엄마하고 아이는 엄청 친한 사이가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bedtime 스토리, 자기 전에 스토리 읽어주는 시간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도 아들이 엄마 오늘 밤은 bedtime 스토리 안 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걸 이렇게 챙겨서 듣는 경우였거든요. 그때쯤 됐을 때는 읽는 책이 물론 챕터북이고 그 당시로는 NBA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썼던 책을 아주 제가 수십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중3이 다 되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베드타임 스토리는 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어릴 때부터 즐거움을 아는 친구는 삶이 풍부해지고 또 우리 아들 말로는 한국 책보다 영어 책이 더 재밌대요. 그래서 일단 어릴 때 이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 영어 책 읽기를 한번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 어릴 때 했던 그 책을, 영어 책을 아직도 그대로 자기 책꽂이에 들고 있어요. 미국에 갈 때도 영어 책을 그대로 들고 갔고, 들고 가서 소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웃에 다른 미국 현지에 3명 키우는 아줌마한테 그 미국 현지 백인인데요. 제가 빌려드렸어요. 한 장기 한 1년 정도 대여를 해드리고 무료로.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때는 죄송스럽지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추억에 담긴 앨범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려받고 지금 현재 다 큰 중3 아들 책꽂이에 여전히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고이기도 하지만 유년의 추억이 담긴 아주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 책이 또 왜 중요하냐. 영어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어센틱한 표현이 가득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이미 그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도 아이가 여전히 흥미를 놓지 않고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에서 자기가 자주 들었던 어휘라든지 문장들은 정말 기억이 자주 쉽게 잘 됩니다. 그리고 반복된 그 문장 패턴들은 나중에 힘들게 느껴지는 문법을 할 때 아주 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영어 동화책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주로 즐겨 읽었던 책들입니다. 이렇게 노래로 함께하고 같은 주제로 얽힌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 함량이 이제 필요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이런 책들도 물론 초등학교 한창 어린이집 갈 때쯤 이렇게 했네요. 이 책을 검색하고 나면 관련 검색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함께 관심을 가졌던 책 이러면서 또 이렇게 피드가 들어오면 그걸 또 따라서 함께 또 관심 있게 책 제목을 리스트를 찾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먼저 많은 세트를 구입할 필요는 없고 한 개씩 이렇게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공룡에 대해서 죽고 못 살았기 때문에 공룡이라 하면 일단 무조건 대박이었어요. 초등학교 아니라 한 2살 때, 3살 때는 모든 언어, 한국어든 영어든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언어가 어떤 언어든지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엄마가 영어로 말한다고 한들 엄마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 싶으면 그걸 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 이름을 희한에 빠진 공룡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영어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재성 어느새 4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소실됩니다. 왜? 어린이집 가니까 영어를 안 하거든요. 영어가 필요 없는 언어로 자기가 딱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만 배워요. 아쉽지만 그러면 그 천재성이 없지만 여전히 책이라는 좋은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우리가 계속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영어 책에 애착을 가지고 영어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엄마가 되기를 제가 희망한다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제가 음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챈트는 쉽게 음이 되기 때문에 함께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부르는 것도 참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좋아서 제가 이 책을 대표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좋은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왼쪽에 이제 저 할아버지는 이 책을 쓴 저자인데 저렇게 또 동작을 크게 하시면서도 즐겁게 읽으셨어요. 오른쪽에 저 여자분은 엄청 이렇게 표정이 살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책 제목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분, 오른쪽에 이제 여자분, 요 분은 사실 되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영어 동화책에 대한 이렇게 영상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미국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갔는데요. 매직 트리 하우스 시리즈가 늘 언제나 대박이고 I Survived라는 시리즈, 이 시리즈도 엄청 아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도 마찬가지 검색하면 연관된 다른 검색 시리즈 챕터북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한번 시작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가 책 읽는 모습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이는 한국 책도 읽었고 오른쪽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화책도 읽고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은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간 지 6개월 좀 되었을 때 이제 겨우 책을 읽을 수 있다 스스로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쯤입니다.
아주 얇은 그림책인데요. 동화책, 이제 글밥이 조금밖에 없는 책인데요.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모습을 이제 애기 아빠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일단 볼게요. So one thing we were in the city club. In the morning, Froggy was brushing to go. He put. 나 아빠 녹음하고 있어? 아빠가 몰래 녹화하다가 비켰네요. 아무튼 이제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엄마인 저한테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쇼업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나이 때 아이가 열심히 읽고 있으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아도 애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먹고 쑥쑥 자라는 것 같거든요. 네, 책을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난 다음이에요. 한 1년 6개월쯤 미국에 산지 있을 때 이제 아들이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죠, 책이. 이 책을 혼자서 이렇게 읽고 있을 때 아빠가 지나가면서 말을 건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바로 swallow하고 또 완전 큰 있잖아. 차트 있잖아. 척 같은 거를 두 개나 다 한 번에 swallow 했고 완전 작은 게. 그리고 또 완전 크고 큰 있잖아. 코끼리 3마리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또 먹으려고 해. 재밌어? 웃겨? 자, 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거기 살짝 적절한 타이밍에, 그죠? 타이밍에 자꾸 물으면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뭐, 무슨 이야기야? 뭐, 재밌어? 이렇게 캐주얼하게 질문을 하고 나면 애가 방금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더더군다나 영어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자신있게 또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적으로 엄청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등 저학년 아이에게는 이렇게 읽었던 부분을 말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캐주얼하게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들 이제 엄마랑 이렇게 오랜 동안 책을 읽는 거에 늘 이제 푹 빠져 있던 아들이라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 3년쯤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반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독상이라고 해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아이에게 주는 상 해서 그걸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자,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책에 애착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책에 있는 곳에 엄마도 있었다 또는 있다 뭐 이러한 머릿속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아이가 다닌 학교에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늘 다녔었어요. 그래서 사진 속에 있던 사서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제 그러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엄마가 있다. 느낌 괜찮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최대한 책은 엄마다라는 이런 이퀄 관계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4학년 됐을 때도 엄마 베드타임 스토리 안 읽어줘? 라고 했을 때 읽었던 책이 요거거든요. 아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토픽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자신있게 아이와 함께 베드타임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음은 나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제가 영어를 즐기면서 읽어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요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티타임에서는 요 부분 연습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책을 읽으려면 이제 매일 루틴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말 책도 당연히 읽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 말고 이야기 자체에다가 아주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책이다. 책을 생각하면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아주 꾸준히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흘러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보니 우리말 해서 한국식 영문법이고 정말 이게요 진짜
넘어야 될 큰 산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안 하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우리 아이가 인포멀한 러닝을 위해서 뭘 했냐? 책을 읽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non-formal, 그럼 책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했냐? 요거 잠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반에는 파닉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 1 정도만 해도 알파벳 A부터 Z까지 음가 정도는 알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그림책 또는 글밥이 작은 책을 함께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 읽고 또 엄마가 읽어주면 내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 보는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 영문법 혹시나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한번 해야 될까 어떨까라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요. 그러고 또 하실 거면은 한국식 영문법이 아니고 원서로 되어 있는 영문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밑에 있는 The Grammar Lab이라는 책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실제로 사용했던 책입니다. 이 책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하세요. 자, Grammar Lab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첫 번째 레벨 책인데요.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커버가 되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현직에 지금 있는 교사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책을 부교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워크시트 만들 때도 활용하는 책이거든요. 주로 지금 현재 23번 챕터의 과거 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일단 과거 시제는 이디지, 과거 시제는 뭐뭐 했다지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계속 풀이할 게 아니라 만화 속에서 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과거라는 그 멘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이때 과거의 어떤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말로는 했다 하면 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대답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실제로 아이가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음 또 기회가 되는 티타임에 또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그러면은 질문할 때 이렇게 하고 대답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더 긴 대화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상황과 컨텍스트, 맥락을 주고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없이 룰만 가지고 이 영어를 많은 문법 규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맥센스 되지 않고 오래 기억에 가지도 않고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원서 체계에 대한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차근차근히 아이와 함께 밟다 보면 뒤에 정답도 나와 있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집에서 직접 초등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하신 분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가르쳤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는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한번 영상을 틀어볼까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대답이 예스면 yes I did 아니면 no I didn't. 그것도 텔레폰. 텔레비전. 거기 어디 봤는 TV? 그 있잖아. 그러면 yes I did 하면 되네. 나안 봤어. 그래 상관없고 처음이 어디지? 이거 어디 해 여기? 자, 이렇게 아이와 일단 이 책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날 했던 이제 영상인데요. 아이랑 한번 들어볼게요. 너 대답은 뭐라 그래? No, no I didn't. 근데 엄마 차례. 아빠는 해도 늦지 마라. 엄마 차례네. Did you drop a glass? 누나, did you drop a glass? No가 아니고 no, I didn't. 손은 잘해. 세 번 기회 날아가면은 사탕은 없어지는 거대. 잘 보인다. 손은 이제 한 번 뒤에 넣은 거 아까 세 번 중에서. 엄마도? 엄마도 한 번. 그러면 did you 그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똑같은 워크시트 문제를 풀더라도 사탕 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재미 또는 게임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했던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환경인데 두 아이 다 똑같이 성공적으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했다. 이러면 사실 그 외국에 갔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아쉽지만 우리 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의 서포트를 받았지만 그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애초에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도망 다녔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자기가 들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배밀이를 할 때쯤인데도 책을 하나 던져주고 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주면 안 가요. 그러면 그 책을 또 더 읽어줘야 돼요. 같은 책 한 10번도 더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를 차지하는 건 책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책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영어 책을 주로 많이 읽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은 학습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딸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이 구몬 영어라고 그 당시 학습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풀면서 딸이 첫째인데 둘째 아들한테 질문을 하고 둘째 아들이 지금 과외 시켜주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 봐주고 이제 누나를 체크까지 해주고 누나 더 질문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라고 이렇게 되게 의기양양하면서 이 테이블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약간 여기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이라는 걸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의 특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영어 전공자인 저만큼 할 수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코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코치, 어떤 코치? 지혜롭게 아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뭔지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보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이게 태도라든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가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아이 현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서 어떻게 비워진 공간을 메꿀 수 있는지를 잘 아시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제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문을 달달 배우게 하는 학원을 그냥 엄마가 가라 해서 간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학원이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던가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읽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소재가 좀 다양해요. 그리고 학년이 더 올라가니까 이제 좀 글이 제법 길어졌어요. 그래서 소재도 다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3년째 살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거든요. 그때 한 학년 스킵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체제가 있는 또는 체계가 있는 이러한 글쓰기를 학교에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topic sentence랑 디테일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conclusion을 할 건지 생각해 놓고 이걸 이제 글로 풀었을 때 첫 번째 first draft, second draft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은 원인 결과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안 해요. 그거 학습자한테는 전혀 make sense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간략히만 잠시 맛보기를 하자면 이 학구적인 아카데믹한 영어로 가기 위해서는 문장 길어지는 것에 대한 문장 구조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수능에서도 이미 한번 풀어봤지만 한 문제를 문장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이 주어 동사라든지 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정말 큰 키인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뭐 대절이다 뭐 그 대절 안에 이게 무슨 꾸며주는 절이다, 이게 주절이다, 뭐 종속절이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문법보다는 오른쪽에는 도식화된 그림으로 바로 빡 직관적으로 보는 그림 문법이 훨씬 더 학습자에게 부담이 없고 make sense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이렇게 문법을 도식화 아까처럼 이 다이어그래밍을 하면서 문장 구조를 익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동사의 이제 변화표 이런 부분은 또 열심히 연마를 했고요.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 나가는 거고 책을 많이 읽으면 또 요것도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한국식 문법을 안 하면 한국에 있는 중학교 시험 다 망하지 않을까? 고등학교에 내신 다 망할 건데? 이런 염려가 들 거예요. 사실 중학교 영어 살짝 못해도 된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현직 중학교 교사이긴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저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는 여전히 다음 중 문장 오형식이 아닌 문장은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번 기말고사에. 아들은 과감히 틀렸습니다. 저는 과감히 그 문제를 버렸어요. 그 문제가 현재도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참 기함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못 맞춘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걸 모른다고 한들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1형식 외워야 되고 뭐 3형식 외워야 되고 그거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특히 영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뭐가 지금 중요하고 이 시간에 뭐를 더 익혀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엄마, 조력자가 사실 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있을 때 아들은 이렇게 자기가 쓴 글을 또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분장까지 해서 역사 속에 훈족의 최후의 왕인 아틸다가 되어서 말하기 활동도 했는데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접근시켜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말했다시피 multiliteracy라고 해서 비단 수능 독해가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읽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그걸 내가 구조화해서 그걸 내가 다시 글로 써보고 그 글을 다시 내가 언어로서 구어로서 말로써 프레젠트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익히기 위해서 미국 초등학교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물론 그 토픽이 구체적인 토픽이 아니지만 추상적인 어떠한 전공의 지식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스킬, 멀티리터시를 요구했던 거는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한국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보이시죠? 자, 그럼 미국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 당연히 그냥 너는 말하지 말고 읽기만 읽어가 아니고 그래 읽었던 부분 한번 이야기해볼래? 읽었던 거를 한번 글로 한번 써볼래? 그래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을 한번 이렇게 단계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볼까? 그걸 한번 글로 써볼까? 그 글을 쓰려고 하면 긴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문장 구조를 너가 익히고 그걸 문장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 필요한 도구를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끊임없이 독서를 권장합니다. 이게 우리 미국 학교에서 추구했던 점이고 그걸 한국 여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아이를 조력하는 엄마가 진정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포커스 둬야 되냐? 주로 기본 생활 영어의 동화책 그 토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많은 인풋을 주고 특히 엄마랑 함께하는 따뜻한 베드타임 스토리의 시간을 가지고 또 엄마가 읽어주는 걸 함께 눈으로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파닉스랑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읽기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읽어낸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하게 해본다든지,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들은 저절로 기억이 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어떻게? 최대한 원어민처럼 원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라시엔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즐겁게 책을 읽을 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언어 실력이 는다. 사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97점을 맞았던 그 키는 한 번도 제가 수능의 유형을 연습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집 모의고사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괜히 그 입시 영어를 먼저 시작했다가 흥미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3 올라갈 쯤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현재 우리 아들이 어떠한 실력인가 싶어서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이 친구는 노력을 하지 않은데도 저절로 언어 실력이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왜? 즐겁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어릴 때부터 쭉.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막 돌릴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따뜻한
영어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장기적인 영어 스킬을 늘리는데 가장 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장 작은 책 하나 이제 사셔서 또는 집에 있는 책을 해서 함께 그 어릴수록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인생 토탈에서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사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가 뒷타임에 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엄마도 영어를 즐겁게 자신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중1에 처음 알파벳을 배운 제가 썼던 그 쉐도잉 방법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이 기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또 모임을 할 건데요. 그 모임을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쉐도잉을 해서 동화책을 어떻게 즐겁게 읽는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방금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문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demonstrate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드릴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좋은 팁이 있으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고 또 영상으로 찍을 거는 또 찍고 또 댓글로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